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토일 월까지 이제 계속 휴일이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토요일날 내일 하루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올려보고, 만약 영상이 안 올라가면 일요일, 월요일은 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듯 하다가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조정하더니 오전 중에는 좀 상승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 오후쯤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세지면서 하락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죠. KRX 시장은 61,700원으로 마감을 했었네요. 연기금이 또 들어왔고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확실히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2,000원 최고점에서의 지분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연기금은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오늘 팔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또 낮아졌는데 5.54%까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손바뀜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죠. 그 와중에 아주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이 조정의 폭이 글쎄요. 6만원이 깨지는 건 사실 한 3%만 빠지면 6만원이 또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6만원 깨지는 거에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만원 떨어졌다. 이제 55,000원이나 5만원까지 또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만원 깨져도 깨지는 거다 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조정이 깊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4만원대로 또 다시 떨어질지, 5만원 밑으로 다시 떨어질지, 그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금리적인 이슈나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트럼프의 발언이나 아니면 그런 실업자 수 통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정의 폭은 얼마나 더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심이 꺾이고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는 기업 가치의 방향대로 흘러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깊어진다면 저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은 61,900원으로 NXT 시장에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꾸준히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성호님 로열티 3조와 연배당 주당 만원까지 너구리님과 함께 가부좌 틀고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나무함이 다불입니다. 가부좌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호님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모리 800만원님, 노성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댓글 다 읽어봤고요. 좋은 인사이트 듣고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계산 때리니 웃음만 나온다고 문구나이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존앤존스님이라는 분도 계셨네요. 포모가 살짝 왔지만 하늘도 컨턴 점프하는 날이 있다, 기다려진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멀리 본다면 퀀텀 점프 뿐만이 아니라 그레이브스병 매출, D2TRA 성공한다면 그것도 매출이 커질 거고, CLE 같은 경우도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전에 과연 대형 제약사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도대체 얼마에 해갈지도 참 궁금한 상황이죠. 라이센스 아웃은 보통 피크 세일즈 매출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피크 세일즈를 대형 제약사가 얼마나 인정해줄지, 그리고 피크 세일즈 기준 한 두세 배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될 텐데, 피크 세일즈 기준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임상 그때 라이센스 아웃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레이브스병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D2TRA에 대한 임상 결과나 CLE에 대한 임상 결과도 나올 거고, 쇼그렌 증후군도, 다른 그 FcRn 저해지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좀 되긴 해요. 아무튼 시간이 답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기다 라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모멘텀이 다가오는 날은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게 과연 긍정적으로만 다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그건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오늘 잠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확증 편향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채널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영상만 계속 올리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공부만 계속 하고 있어서 저도 확증 편향에 안 빠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좋다고 공부하니까 계속 제가 알아가는 게 쌓이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엄청나게 성공할 것처럼 으로만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리스크는 있게 마련입니다.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타깃 환자 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막상 투여를 해봤더니 환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사들도 그렇고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무리한 투자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올 좋으니까 난 1,000만 원 올인. 이거 너무 리스크가 다 지고 가시는 1,000만 잃어도 돼 하시는 분의 정도면 괜찮지만 다른 분들 다 1,000만 원은 투자하면서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1,000만 원 상식적으로 큰 돈이죠. 그쵸?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집에 딱 갖다 주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투자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000만 원보다는 그래 그런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좀 생각을 해서 투자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내가 공부한 만큼 확신은 생겼지만 리스크가 없을 순 없다 하면 그나마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확증 편향에 빠져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읽은 책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구독자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느냐는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곤 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내 돈 내가 천천히 벌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 남들과 수익률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가 곧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좀 낮아도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다면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팔고 다른 걸 사서 잃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말의 숨은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투자 습관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거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습관이라는 거 20살, 21살, 30살 되신 분들도 다 아시겠죠?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잃는 투자를 한두 번씩 하고 내가 그런 투자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복하다 보면 잃는 거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따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잃어도 손절이 쉽게 나가고요. 따도 이득을 보게 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이또이, 속된 말로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잃지 않는 투자라는 말은 그런 투자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투자 습관이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나이 아니라는 생각이 상당한 나중에 투자 습관을 좌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퍼센트가 높아지면서, 절대적인 금액은 다들 누가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많이 벌었다 조금 벌었다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수익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하지만 잘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수익률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될까봐, 제가 이 투자 습관이 한두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으로 굳어질까봐 한번 저도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참는 훈련을. 물론 여기서 조정을 더 깊게 받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팔 걸. 후회는 되겠지만 그 후회보다는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이 투자 습관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저도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태폐자 매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왜 태폐자 매출을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리포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 영상은 뭐 많이 길진 않겠지만 평소보다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과거 리포트를 좀 읽어볼까 하는데 이 리포트입니다. 이게 무슨 리포트냐면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 김민정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레포트 11월 4일에 올려주신 레포트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읽었던 리포트 다시 지나가면 잊혀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리포트 나오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리포트의 시점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워낙 임상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갔던 그 투자의 포인트들, 그 다음에 리포트의 시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의 얘기나 지금의 얘기나 한올바이오 파마 많이 달라진 게 없고, 달라진 거는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나올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정도지, 똑같은 약으로 또 환자들에게 임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막 뭐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레포트들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 시점, 이런 내용들, 이런 펀더멘털들이 지금도 바뀌지 않아서 지금 적용해도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레포트들이 많아요. 제약바이오 업계는 특히나 그래요. 경기 사이클 같은 걸 타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의 그 약품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리포트의 내용이 지금 보더라도 이 시점은 지금 봐도 유효한 시점인데? 라고 읽히는 레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의 그 김민정 애널리스트님께서 11월 4일 올려주셨던 레포트를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이쯤에서 보려는 이유는 이제 3월달이잖아요. 바토클리맙 테드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한올바이오 파마 공지에 따르면 3월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 보시면 바토클리맙 이 TED 임상 데이터거든요. Study to access 바토클리맙 in participants with active thyroid disea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 종료일이 2026년 3월로 추정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올이 공지한 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에스티메이트 추정 날짜가 이렇게 추정월이 2026년 3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지레짐작을 해보지만 이뮤노반트와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아마 우리 3월달에 너네한테 알려줄게 라고 공지를 한 건지 아니면 한올이 우리 첫 번째 임상 데이터는 우리 임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공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에 두 번째 임상 거까지 발표를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첫 번째 거 결과 나오자마자 알게 되면 발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 나오고 너네가 들으면 통보를 해줘. 우리는 바로 공시를 해야 돼. 라고 연락을 했을 때 이뮤노반트가 오케이 알았다. 그 내용 잘 알겠다. 라고 조금은 수동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오케이 알려주겠지 하고 이거를 올렸는지 거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26년 3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2026년 3월이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부터 3월이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 레포트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쩔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본 거고요. 한번 읽어봤던 레포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면서 레포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토클리맙 제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작년 11월 내용이니까 한 3개월 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시점이 안 맞은 내용들은 좀 뒤로 하시고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읽어봐도 좋은 내용들 위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바토클리맙 디지즈 모디파잉 효능 입증 출시 가능성 확대. 이 9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 미투약 데이터,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이 임상을 종료하고 약물 투약을 안 해봤더니 환자들이 약물 투약을 안 하더라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더라라고 발표가 됐던 날이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디지즈 모디파잉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 수정 효과, 그러니까 질병의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바토클리맙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이클이 딱 끊기면서 이 사이클이 멈춰버리는
어느 순간 딱딱 끊기면서 멈춰버리는, 그럼 이 질병이 악순환이 끊어져 버리는 그게 질병 수정 효과인데, 그 효과를 입증을 한 날이 9월 3일 데이터 발표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즈 모디파잉 효능이 입증이 돼서 출시 가능성이 확대됐다. 자, 지금도 이 효능 입증된 거 팩트 바뀐 바가 없죠? 그래서 그 팩트를 이유로 출시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기대감도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이때는 뭐 반환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월 4일이니까 반환 얘기가 나오기 전이지만 만약에 테드 임상 데이터 결과가 좋다면 이뮤노반트에서는 물론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집중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출시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이쪽 방향성으로 가지고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출시 가능성 확대라는 말이 조금 너무 희망적인 얘기로도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도 아마 데이터가 좋고 시장성이 좋을 것 같고 투여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돈이 될 것 같다 하면 이뮤노반트가 바로 얘기를 바꿔서 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뭐 1%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바토클리맙 출시 거의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이라도 우리가 출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토클리맙 LDL 상승 부작용과 그에 따른 불명확한 상업화 전략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쵸? 차세대 IMV-149는 29년 이후가 출시가 예상돼요. 그레이브스병으로. 그래서 24년 1월 이후 줄곧 우하향을 그렸다가 반등의 시그널은 올해 9월 3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발표가 나온 이후죠. 바토클리맙 24주 투여 이후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효능은 지속됨을 확인했고, LDL 상승 이슈는 투약 24주에 국한됨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투약 안 하면 LDL 콜레스테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적응증 경쟁 상황에 따라 바토클리맙 출시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핵심 요약이고요. 12월 공개될 TED 임상, 그때 당시에는 12월에 TED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바꿨죠. 올해 상반기로 바꿨습니다. 바토클리맙 출시 핵심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TED 출시될 경우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이거는 변함이 없죠. 아제넥스가 TED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3.7빌리언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7빌리언이면 37억 달러거든요. 37억 달러. TED로만. 지금 아제넥스가 이번 매출이 42억 달러였거든요. 37억 달러와 42억 달러면 이제 5억 달러 차이거든요. 5억 달러 차이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약 지금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물론 이 37억 달러가 최대니까 이 37억 달러 벌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5년이든 6년이든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런 갭 차이를 많이 줄일 거다. 이뮤노반트도 테드 결과 확인 후에 바토클리맙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이것도 변함이 없죠, 지금. 따라서 12월에 발표될, 12월이 아니라 이제 올해 3월 정도 지금 한올은 예상을 하고 있죠. TED 임상 3상 데이터는 바토클리맙 출시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데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까지 테드에서 임상적 개선을 보인 IGF-1R, 이게 태폐자죠. 등은 오비탈 피브로블라스트를 직접 타깃한다는 점에서 안티-FcRN의 안티바디 저해와 결을 달리한다. 단 바토클리맙은 2비상에서 12주차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약 30% 달성해서 임상적 효능 입증하였으며 GD 이상에서도 안화 증상 개선 효능을 확인하였다. 자, 바토클리맙 페이스 2B에서도 똑같이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치 구간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환자들을 모았고요.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임상을 했음에도 한 30% 달성을 했습니다. 위약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았을 거고 좀 이따 밑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드릴게요. 12주차에서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약 30%를 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페이스 2B 12주차면은 아마 고용량 투여 12주차였을 거예요. 고용량 투여 12주차에서 30% 달성을 했고, 저용량 투여 뒤에 12주차가 더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 저용량까지 더 투여를 했으니까 아마 더 높은 확률로 지금 반응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막 60%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건 예상이고요.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절이 되고 있는 환자들을 좀 뽑아서 한 거고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중에서도 안화 개선 증상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자고, 여기 페이스 EB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절되는 환자지만, 이 두 환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T랩이라는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T랩의 수치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노피는 자사 IIT에서 BTK 이니비터로 테드 임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TK 이니비터라는 것도 자가항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항체 억제가 안화세포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에서도 회복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이는 anti-FcRn의 기전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BTK 이니비터도 자가항체를 차단하는 기전이고 FcRn 저해제도 자가항체를 줄이는 기전이니까 둘 다 자가항체 자체를 공략한다는 점에서 기전적 타당성이 좀 뒷받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는 높은 TSHR 항체 억제 효능을 TSHR 항체가 이제 T랩이에요. 이거 TRAB, T랩 억제 효능을 확인한 바토클리마베 테드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기대한다 라고 쓰셨었습니다. 그때 당시 목표 주가 5만원이었는데 지금 61,000원이죠. 아무튼 상향을 했고 테드 페이스 3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 변화 전망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때 M&A 당시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급상승을 했지만 그때 급상승했을 때도 4만원대였어요. 아무튼 12월 테드 삼성 결과로 동사 기업가치가 대폭 변화할 전망이다 라고 했는데 12월이 아니라 이제 3월로 한올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는 상반기다 라고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IVMT가 아니라 IMVT인데 오타죠. M&A 설 그동안에 잠깐 M&A 얘기는 좀 지나갈게요. M&A 얘기는 좀 지나가고 지금과 좀 타이밍이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반등의 시작 바토클리맙 주가 하락 사유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비브가르트 얘기가 나오는데 아제넥스가 얘기가 나오고 여긴 잠깐 지나가도 될 것 같네요. 여긴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아제넥스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저랬어요. 차트가. 자, 바토클리맙 출시 가능성의 확보. 여기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투약 중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 말은 disease modifying의 그게 보인다. disease modifying의 확률이 보인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 추적 관찰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 데이터에서 24주간 바토클리맙 투약 이후에 약 6개월간 치료 중단한 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24주간 바토클리맙을 투약을 한 이후, 그러니까 6개월간 바토클리맙 투약하고 6개월간 약을 안 넣어봤더니 치료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임상이 이제 한 갑상선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활동성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으로 약 48주 동안 치료 후에 지속성을 평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리스폰더로 분류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는 단순한 투약증의 증상 개선이 아니라 자가항체 활성의 장기 억제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 질병 자체를 안정화하는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를 검증하는 구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하고 TED하고 같은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TRAB, T랩이라는 항체를 낮추는 거. 그쵸? TSHR 안티바디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TSHR 항체나 T랩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를 검증하는 구간이었다. 바토클리맙은 해당 임상에서 투약 중단 후에 갑상선 호르몬 유지 약 80%, ATD 프리 50%를 달성해서 디지즈 모디파잉 효과를 입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토클리맙을 넣었더니 T랩이 조절이 됐다 이 말이죠. T랩이 조절이 되니까 뭔가 악의 순환 고리가 끊겼고, 그래서 디지즈 모디파잉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그레이브스병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레이브스병도 T랩이라는 항체를 갖고 있어서 나오는 질환인데 테드도 T랩이 문제거든요. 테드도 T랩이 문제인데, 그러면 테드도 T랩이 문제면 이 T랩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면서 이 악의 순환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TED, 테드에서도
갑상선 테드에서도 이 디지즈 모디파잉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바토클리마브는 24주 투약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제로 발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같은 T랩을 줄이는 기전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들은 한번 다들 보셨을 테니까. 기존 출시 허들이 부작용이었어요.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겨버려서 기존의 출시가 어렵다,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데 24주 투여를 다 맞췄죠.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이 약 투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24주 투여를 다 맞췄다는 거는. 그리고 평생 질병 관해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질병이 관해되는 디지즈 모디파잉 효과가 나타나버리면 이런 LDL 콜레스테롤의 약간의 상승은 다른 부작용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병용 투여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평생 질병 관해라는 효과를 얻는 거는 실보다 이기 더 크다. 실보다 득이 더 크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토클리마브이 성공적인 MG 임상 3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도전하지 못했던 까닭은 부작용, 즉 LDL 콜레스테롤 상승에 있었습니다. 그쵸? 과거 바토클리마브는 테드 임상 도중에 알부민 감소로 인한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이 발견돼서 임상을 중단한 바 있죠. 경쟁 약물 비브가르트는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에서 자유로웠죠. 그래서 MG를 못 들어갔죠. 그러나 이는 이번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에서 바토클리마브이 디지즈 모디파잉 효능을 입증함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바토클리마브 LDL 상승 부작용은 약물을 즉시 중단하는 즉시 회복 특성을 가진다. 그래 또한 용량 의존적으로 부작용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관찰이 됐고요. 그래서 바토클리마브 24주 투여 후에 추가적인 치료 없이 질병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즈 모디파잉 치료제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일시적인 LDL 상승은 상업화의 본질적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LDL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이 디지즈 모디파잉이라는 평생의 관해 효과를 누려버리면 상업화할 때 이런 게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약 24주간 LDL 콜레스테롤 상승은 시중에 이미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어 있는 스타틴 등의 일시적 병용 투여를 해결할 수 있는 바, 테드 임상 3상 성공할 경우 당사는 그러니까 DS투자증권은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브 상업화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밑에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테드 임상 3상 최대 37억 불. 매출이 전망이 됩니다. 37억 불 매출이면 0.15%의 계산을 때려봤을 때 로열티가 꽤 되죠. 이것도 꽤 됩니다. 거의 한 1조 원이 좀 안 되는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테드 하나로만. 테드 적응증이 하나요. 바토클리마브는 안티-FcRn 중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출시될 전망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죠. 아제넥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에 조기에 출시해서 빠르게 저면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한 안티-FcRn 특성상 비브가르트 대비 1년 빠르게 출시하는 바토클리마브.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비브가르트가 출시 안 하니까 무조건 유리하게 됐습니다. 출시를 하게 되면. 단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MG에서는 바토클리마브이 출시되더라도 유의미한 마켓 세일즈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아제넥스를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현재 테드 정식으로 출시된 약물 테페자가 유일하다. 테페자는 IGF-1R 이니비터로 프롭토시스 리스폰더를 약 83%나 위약은 10%밖에 안 되는데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테페자는 IV 투여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1시간 이상 병원에서 정맥 주사 맞고 누워 있어야 돼요. 청력 소실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토클리마브이 우수한 투약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출시될 경우에는 테페자를 투여하지 못했던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테페자 환자군에서도 일부는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테페자를 투여를 못한 환자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작용을 얻는 것보다 테페자가 갑상선 암병증이 너무 심하면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지금이라도 투약을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테페자를 투여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약을 투여해야 되나라는 초기 환자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투여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은 바토클리마브 환자로 확보를 할 수 있고 편의성도 높고 그리고 기존 테페자 환자군에서도 일부는 성공적인 전환.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테페자를 투여를 한 환자군이 다시 재발을 했을 때는 바토클리마브로 투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재 이뮤노반트는 태폐자 대비 열등한 안구돌출 치료 효능,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태폐자 대비하면 가정에서 보수적으로 태폐자 비투여 모더레이트 환자 약 5,000에서 7,000명, 그러니까 좀 약한 환자들이죠. 태폐자 투여 이후에 잔존 증상이 남아있거나 재발한 환자 약 3,000에서 11,000명까지 포함해서 총 8,000에서 18,000명까지 잠재적인 고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이뮤노반트 자료에 따르면 8,000에서 18,000명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크 세일즈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아제넥스가 15,000명 기준으로 43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 어제 발표했을 때 19,000명 정도 됐을 때 42억 달러였어요. 그쵸? 19,000명 정도 됐을 때 42억 달러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따라서 바토콜리맙 투여 대상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태폐자 불응성 환자까지 하면 최대 요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요 정도 매출 달성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3빌리언? 중간값 정도면 2.5에서 3빌리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죠. 만약에 3빌리언 기준으로 하면 30억 달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원 환율 가지면 4조 2천억 원이 되고요. 4조 2천억 원의 로열티를 15%를 받는다면 약 한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좀 이상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천억 원 정도의 로열티면 펄을 한 보수적으로 30배만 준다면 18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3조 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약 6배 정도의 시가총액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테드 OK 신약 승인하더라도 출시하더라도 환자 투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18조 간다 이게 아니고요. 3조니까 5조 갔다가 6조 갔다가 7조 갔다가 10조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럴 때는. 아무튼 밑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 당사는 이뮤노반트 추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했던 이뮤노반트의 추정이 되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태폐자 매출이 다소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멘트 때문에 태폐자 매출을 지금 찾아봤는데 25년 4분기 태폐자 매출을 보면 4분기 매출이 4억 5,700만 달러, 약 6,100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2025년 연간 총 매출은 약 19억 달러로 2024년 대비 약 3%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작용이랑 이제 편의성이죠. 4분기는 처방량이 한 11% 늘어났어요. 4분기는. 근데 매출이 줄었죠. 그 얘기는 처방량이 증가했다는 건 수요는 탄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투여 편의성 부족과 부작용 이슈 때문에 수요는 탄탄했지만 매출이 더 확장이 될 만한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부작용을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맷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언맷니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처방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모더레이트 환자군, 그러니까 좀 초기 환자군이나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군은 처방이 제한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바토클리맙이 태폐자 대비해서 데이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으나 비교적 우수한 안전성,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작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가를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태폐자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시비어 테드 환자군에서도 안티-FcRn 침투율을,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 환자군에서도 침투가 될 것 같고요. 가격 대비 되게 경쟁력이 좋으니까. 아제넥스는 빼고요. 이제 아제넥스는 실패했으니까 빼고 이에 따라서 12월에 발표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월이죠. 시기만 좀 바꾸면 돼요. 3월이나 또는 상반기입니다. 테드 임상 3상 데이터는 바토클리맙 출시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데이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집중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바꿨다라는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의 입장 변화가 공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레포트가 좀 3개월 정도 전이지만 지금도 입장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상 성공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토클리맙 상업화 과정에서 남은 핵심 리스크는 테드 3상 성공 여부로 판단한다. 왜 그래요? 부작용 이슈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부작용 이슈는 문제가 아닌데 과연 테드 3상 성공 유효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작용은 없더라도 유효성이 나와야 이제 신약 승인을 하니까 유효성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에 이제 판단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바토클리맙 테드 임상 3상은 해서 총 이렇게 개요가 이렇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에서 이미 바토클리맙 완화 증상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T랩이 문제니까 그레이브스병이든 갑상선 암병증이든 둘 다 T랩 그 항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항체를 가진 질환으로서 얘한테 효능이 있으면 테드도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임상을 진행했을 때 뚜렷한 임상적 개선 경향을 확인을 하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 상승 부작용으로 일부 환자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 표본 자체가 적어가지고 이 표본 자체, 이 모수 자체가 적어서 실패를 했는데 모수를 확 늘리면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가 쌓이면서 약 1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노피의 BTK 이니비터도 똑같이 자가항체를 컨트롤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FcRn 인 바토클리맙도 같은 원리로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임상 2 비상에서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비율인데 30%, 30% 돼 있는데 위약부는 8.3%로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약물이 유효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유효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모수 자체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에서 확보를 실패했다. 모수 부족으로 통계적 유의성 달성 실패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모수를 늘리면 이 정도 반응으로 이제 위약군과의 차이가 확실히 날 거고 모수가 늘어나면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신약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30%대로 나왔지만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30%대가 될지 40%대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테페자가 한 60, 80% 나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잽이 안 돼요. 테페자라는. 여기 나오죠. 테페자 83%, 위약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테페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테페자가 우수하게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테페자는 프롭토시스 리스폰드 비율 압도적 개선도는 비율이 압도적, 리스폰더 비율 압도적, 개선도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프롭토시스 리스폰더면 이제 안구 돌출 감소 정도를 반응한 환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데 개선도는 따지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따져보면 바토클리맙이나 테페자나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테페자는 청력 소실 부작용이 명확합니다. 이게 너무 치명적이다 라는 거고요. 밑에도 이제 나오고 벨리그로투그라는 비리디안 약물도 청력 소실 같은 기전이기 때문에 청력 소실 부작용이 있고요. 리스폰더 비율 개선 시 시비어 환자까지 도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테페자 대비 우월한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죠.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에서 우수한 프롭토시스 개선도를 확인을 했고 테드 임상 2 비상에서도 프롭토시스 리스폰더 비율이 30% 달성을 했습니다. 테드 2비상에서 LDL 콜레스테롤 이슈로 조기 중단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추가적인 효능 개선이 확인될 경우 그러니까 유효성이 더 높아지면 이 프롭토시스 리스폰더가 높아지면 심각한 테드 질환 환자 시장도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나와봐야 한다 이거죠. 테드 임상 3상 성공 시 바토클리맙 이름은 2027년 출시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드 적응증에 대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임상 3상 2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롱텀 익스텐션 데이터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드 적응증 2임상 모두 올해 12월에 발표될 전망이나 라고 했지만 상반기로 지금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고 롱텀 익스텐션 데이터는 2026년 8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익스텐션 데이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롱텀 익스텐션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개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제넥스 대비 1년 빠른 타임라인이다. 이건 아니죠. 그쵸? 아제넥스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둘 다 이뮤노반트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현금은, 이런 거고. 따라서 바토클리맙 출시는 향후 이뮤노반트 재무 안전성과 임상 파이프라인 지속 가능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로 판단하며 테드 임상 3상 성공 발표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드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을 거다. 기업 가치가. 그래서 MG 테드는 출시된다는 가정하에 2029 출시될 거 추정이 됐는데 이거 비브가르트는 출시 안 하니까 문제 없죠. 그쵸? 테드 정증은 출시될 경우 7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면 이거 MS 최대약 70%가 아니라 이제 경쟁사가 없으니까 거의 80, 90%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기업 가치는 약 2.2조 원 더 상승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테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내용들이라 쑥쑥 지나갔고요. 정말 이게 필요하신 분은 지난 영상들 중에 이제 11월 달쯤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세밀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걸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 DS투자증권이 그 이후로 나온 리포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거의 이 내용이랑 비슷한 리포트로 나와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리포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리포트는 테드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입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은 한올바이오 파마 11월 달에 썼던 김민정 제약바이오 연구위원님의 생각이나 기조는 지금까지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테드에 대한 그런 발표,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테드라는 바토클리맙 테드의 상업화 가능성 자체를 기업 가치에서 빼버렸습니다. 지난번 레포트에서도 기업 가치를 빼고도 목표 주가가 76,000원이었던 레포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연구위원님들, 애널리스트 분들도 괜히 그런 거 기업 가치 전망에 실어서 목표가 높이는 것보단 불확실한 것들 빼서 목표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투자자분들의 리스크가 조금 많이 덜어지고 그리고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고 보수적으로 레포트를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거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를 된다고 나는 본다라고 쓰고 목표가 확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되지도 않을 거나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 기업 가치 따지는 게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안 될 확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바토클리맙 기업가치 다 뺐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시가총액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아예 기업가치 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올해 3월이나 올해 상반기에 테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기업가치 상향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말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3월달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 테드 결과 발표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참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참으면 또 어차피 하반기에 D2TRA 결과 나오고 CLE 결과가 나올 거라서 그것도 또 기대감으로 또 갈 텐데 그것도 또 참아야 돼서 과연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것도 재밌긴 한데 아무튼 저는 단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는 신경 많이 안 쓰려고 하고요. 테드 물론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지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는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테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업가치 빠졌으니까 저도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가치가 안 빠지고 이 기대감이 높아져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거 실패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 타격이 있을 텐데 이거 실패한다 그래도 기업가치에 전혀 깎이는 게 없다. 만약에 바토클리맙 테드 실패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반환 이런 것처럼 막 팔 거 아니에요? 바토클리맙 반환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 많이 팔았습니까? 공매도 엄청 나오고 그렇죠? 공매도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반환, 실패 이런 거. 만약에 바토클리맙 실패라는 게 뜨면 그 실패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열고 또 한 번에 공매도 파동이 화다닥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어이? 이게 웬 땡큐 물량? 공매도 바보들이네 하고 천천히 또 모아가시면 아이메로 프로바트 D2TRA 성공 만약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파바박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바토클리맙 기업 가치는 다 빠져 있다는 거, 거품은 빠져 있다는 거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재밌는 투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난번 영상 메모리 800만원님과 노성호님 슈퍼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댓글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생했다, 목 아픈데 커피라도 한잔 해라 하면서 커피값이라도 한잔 보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내일 혹시 가능하면 제가 내일도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고요. 만약에 안되면 일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